전 세계가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이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미래의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황금알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한 한 중동 국가의 결정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것이 없어 눈물 흘리는 또 다른 나라의 사연은 한국의 성공 비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쪽이 막힌 한국이 유일하게 가진 단 하나의 자원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가의 운명을 가른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놀라운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호입니다. 런던의 빽빽한 빌딩 숲 사이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이는 사무실에서 제 하루는 시작되고 또 끝납니다. 저는 글로벌 공급망에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데이터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저는 꽤 유능한 전문가로 통하죠. 대학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패턴 자체, 특히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 흐름의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참여하게 된 국제무역 패턴 분석 프로젝트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며 실어 나르는 물동량 데이터,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질서와 규칙성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마치 지구의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상품들이 전 세계를 순환하는 모습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상품의 이동, 즉 해운과 글로벌 물류 분야로 옮겨갔습니다. 제게 바다는 그저 대륙과 대륙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였고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든 최적화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의 핵심 변수일 뿐이었죠. 싱가포르의 눈부신 최첨단 자동화 항만 시스템부터 로테르담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물류 허브까지 저는 세계 유수의 항구들의 데이터를 파고들며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다 자체에 담긴 어떤 깊은 의미나 역사 같은 건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분석 모델 위를 떠다니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바다를 그저 거대한 수송 벨트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항구가 더 빠르고 어떤 경로가 더 저렴한지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분석 모델 속에서 유독 설명하기 어려운 눈에 띄는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산항이었어요.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이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부산항의 처리 능력과 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는 정말이지 경이로웠습니다. 다른 주요 항구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뛰어난 지표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놀라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동력의 근원은 제 분석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효율성이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바다가 단순한 물류 통로나 지정학적 변수,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 어쩌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그 무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저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분석 사례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숫자로만 이해하려 했던 그 바다가 얼마나 거대하고 심오한 힘을 품고 있는지를요. 아카바에서의 경험이 그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2021년 저는 새로운 공급망 최적화 프로젝트를 위해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홍해의 가장 북쪽 끝자락, 요르단이 가진 유일한 바닷길이 열리는 항구 도시 아카바였죠. 런던 히드로 공항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암만을 거쳐 도착한 아카바는 제가 데이터 속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던 세계적인 메가 포트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거대한 크레인 숲이나 산처럼 쌓인 컨테이너 더미를 예상했던 제 기대와는 달리 나지막한 건물들과 눈부시게 푸른 홍해의 물빛이 어우러진 차분하고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도시가 저를 맞이했어요. 항구 자체도 제가 분석해왔던 다른 곳들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정박해 있는 배들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조하고 삭막해 보이는 사막 기후 속에서 유일하게 푸르게 빛나는 저 바다는 묘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듯했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동 특유의 느긋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항구 도시만의 고요함일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항구를 천천히 둘러보던 제게 현지 항만 운영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이드라고 했던가요? 그는 잔잔하게 펼쳐진 홍해 바다를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요르단이 과거 어쩌면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광활한 사막 영토를 이웃나라에 내주는 대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좁디 좁은 해안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데이터와 효율성, 비용 절감만을 좇으며 세상을 재단하던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강타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를 단숨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석유의 가능성을, 미래의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고작 이 정도의 해안선을 택하다니요. 특히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요르단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제 분석 모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제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석유의 잠재적 가치와 이 해안선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며 손익을 따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깊은 신념과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결론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분석 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가 전한 한마디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 체계의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는 어떤 깊고 조용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혼란에 빠졌어요. 아카바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뒤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쩌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얼굴에 떠오른 혼란과 의문이 그대로 보였나 봅니다. 자이드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후회나 아쉬움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조국의 과거 결정에 대한 깊은 확신 같은 것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이 믿었던 가치와 선택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요르단의 선조들은 당장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석유보다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바닷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바다가 없다면 요르단은 사방이 막힌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섬과 다를 바 없으니 어떻게든 세상과 연결될 유일한 통로를, 미래를 향한 문을 확보해야만 했다는 그 절박함이 그의 차분한 설명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저 잔잔하고 푸른 홍해 바다가 제가 지금까지 분석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다른 바다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공간이나 효율적인 물류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내륙에 갇히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쩌면 국가의 명운과 미래 세대의 생존 그 자체를 걸고 필사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그야말로 운명을 건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국이라는 섬나라에서 태어나 늘 곁에 바다를 두고 살아온 저로서는 그 선택의 무게감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는 196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뒷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 협정을 통해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다는 7,000제곱킬로미터의 드넓은 사막 영토를 내주는 대신 홍해로 나아갈 수 있는 단 19km의 해안선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항만 확장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어찌 보면 현명한 외교적 거래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협정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요르단이 넘겨준 바로 그 사막 땅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면서 세상의 평가는 180도 뒤집혔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걷어찬 어리석은 나라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요르단 사람들은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정이야말로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였다고 더욱 강하게 믿게 되었다는 그의 설명에서 저는 깊은 충격과 함께 어떤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순간 눈앞의 잔잔한 바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제 분석 모델 안에 차가운 데이터 포인트나 비용 효율성을 따져야 할 물류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 즉 세계와의 연결과 소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한 한 국가의 고독하고도 위대한 결단이 고스란히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죠. 아카바의 바다는 이제 제게 어떤 숭고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효율성과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깊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숫자들이 잠시 희미해지는 듯 했어요. 아카바 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며칠을 보내던 중 저는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왔다는 자원 운송 기사였는데 이름은 볼드라고 했어요. 광활한 초원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나라. 제가 아는 한바다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내륙국 출신인 그가 어쩌다 2억 마일리 떨어진 항구 도시 아카바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자연스레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휴식 시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죠. 그는 투박하지만 어딘가 깊은 체념 같은 것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몽골의 현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몽골 땅 아래에는 금이며 구리, 석탄 같은 귀한 자원들이 정말이지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해요. 풍요로운 대지 아래 잠든 막대한 부를 생각하면 잠시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듯 했지만 이내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원을 캐내도 그것을 세계 시장으로 내다 팔 길이 막막하다는 깊은 한숨 섞인 이야기는 요르단의 사례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몽골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원 부국이지만 사방이 거대한 육지로 둘러싸여 바다로 나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가려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육로로 이동해야만 했죠. 저는 처음엔 단순히 물류비가 많이 들겠구나, 공급망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 분석가적인 관점이 먼저 작동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설명을 차분히 들을수록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 두 거대한 이웃나라의 영토를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 그의 설명 속에는 이 지정학적 현실이 몽골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는 몽골의 경제 자체가 이웃 강대국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 결정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예를 들어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국경 통관 절차를 강화하거나 일시적으로 닫아버리기라도 하면 몽골의 자원 수출길은 그대로 막혀버리고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만약 몽골에 단 하나의 항구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잠시 상상해봤습니다. 그 풍부한 자원을 배에 가득 싣고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실어 나르며 국가의 부를 당당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무심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두꺼운 굳은 살이 박여있는 그의 손은 아마도 몽골의 광활한 땅 밑에서 희망을 캐내던 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희망을 실어 나를 바닷길을 찾아 머나먼 이곳 아카바까지 흘러오게 된 그의 고단한 여정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의 진짜 무게, 그것이 한 국가의 운명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얼마나 거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저는 처음으로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절실한 염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다를 당연한 공기처럼 누리고 살아온 제 삶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의 고통과 갈망을 그동안 너무나 몰랐다는 생각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드의 이야기는 요르단의 선택에 이어 바다의 가치에 대한 제 인식을 또 한 번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요르단과 몽골, 두 나라의 극명하게 다른 상황을 접하며 바다의 중요성을 절감하던 중 저는 프로젝트 파트너인 한국 기업 소속의 엔지니어 한 명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딱 보기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다부지고 단단한 인상의 소유자였죠.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물류 시스템과 산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앞서 들었던 요르단과 몽골의 사례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어떻게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바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눈 대화 속에서 그는 한국과 바다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통해 저는 한국 경제의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동량의 절대 다수, 거의 99% 이상이 오직 바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도 섬나라이긴 하지만 유럽 대륙과 터널 및 페리로 연결되어 있어 육상 교역 비중도 상당한데 한국의 해상 의존도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준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땅에서 철광석 한 톨, 석유 한 방울 제대로 나지 않는 천연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나라입니다. 결국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배로 실어와야 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완성된 제품을 다시 배에 실어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다는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숨통이자 생명줄과 같다는 그의 비유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있자니 요르단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바닷길을 확보하려 했는지, 그리고 몽골이 왜 그토록 바다를 갈망하는지가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고 세계 조선업 시장을 선도하며 최첨단 기술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무역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다름 아닌 바다로의 자유로운 접근성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데이터로만 접하며 그 효율성에 감탄했던 부산항과 인천항의 역동적인 모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매일같이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거대한 선박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한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그곳들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몽골처럼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우수한 인재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눈부신 기술력을 개발해낸다 한들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자재를 들여올 길도
완성품을 내보낼 길도 막혀버리니까요.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도 그 자원을 실어 나를 바닷길이 없어 고통받는 몽골. 가진 자원이라고는 사람과 바다뿐이었지만 그 바다를 발판 삼아 세계와 연결되어 경제 기적을 일군 한국. 두 나라의 현실은 바다라는 존재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요르단 사람들이 왜 눈앞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뿌리치면서 아카바 항 앞에 그 좁은 바다를 얻으려 했는지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풍부한 자원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한국과 요르단, 두 나라는 처한 환경과 역사는 전혀 달랐지만 바다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본질적인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제게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 그리고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래전 데이터 속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한국의 부산항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경이로운 처리 능력과 효율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물류 허브로만 인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단순한 항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는 타이틀,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잇는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라는 사실 너머에 있는 그 본질적인 힘 말이에요. 진우가 넌지시 비춘 관점을 통해 저는 부산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지리적 이점 위에 우연히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어쩌면 바다 위에 강력한 의지로 세워 올린 도시라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북쪽은 분단으로 인해 완전히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사실상 거대한 섬과 같은 고립된 환경이죠. 그런 불리함 속에서도 한국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부산항의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금의 세계적인 항만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함, 어떻게든 세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오늘날의 부산을 만든 진정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부산과 제가 지금 머무는 아카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산이 역동적인 성장과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항만이라면 아카바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확보하고 지켜내야 했던 그야말로 전략적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죠. 모습과 규모는 너무나 달랐지만 두 항구 모두 바다가 없었다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으며 각국 경제에 마치 산소와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상품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형성하는 거대한 힘이라는 사실을요. 볼드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했듯이 몽골과 같은 내륙국은 아무리 원해도 대규모 조선소나 제철소를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자재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 거대한 배가 드나들 항구가 없고 설령 만든다 해도 완성된 거대한 선박을 띄울 바다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요?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제철소를 바닷가 항만 인근에 건설하여 해외에서 값싸게 원료를 대량으로 들여와 고품질의 철강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철강은 다시 바닷가에 자리 잡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거대한 조선소로 옮겨져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이죠. 이 모든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바로 바다라는 절대적인 기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과거 오직 데이터와 효율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자부했던 제가 얼마나 바다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보았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 한국이 오직 바다라는 유일한 활로를 통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도약한 그 역사는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때로는 석유보다도 더 귀한 전략적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힘 그 자체였던 거죠. 요르단 아카바의 작고 조용한 항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바다에 대한 저의 인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차가운 숫자의 집합이나 비용 계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탯줄이자 문명이 만나고 흩어지는 교차로이며 미지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제 분석 모델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바다가 가진 이 깊고 본질적인 힘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 태호 씨가 아카바에서의 경험을 통해 숫자로만 보던 바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함께했어요. 석유보다 바닷길을 선택한 요르단의 깊은 신념, 바다가 없어 기회를 제약받는 몽골의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자원 없이 오직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희망이자 생명선인지, 또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힘을 가졌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깊은 의미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감이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